그리고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다. 그쵸?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18년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땅을 신고해라. 아까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땅으로 간주하고 조선정독부 소유로 귀속시키겠다. 자,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던 경작권을, 영구적인 경작권, 농사 소작 지을 수 있는 경작권을 박탈해버렸던, 자, 그런 결과를 가져온 사업이었고, 산미증식 계획으로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결과 그 소작료를 부담하고 그리고 이제 지주가 내야 될 여러 가지 공과금, 비료대금, 지세 같은 것들이 소작농들한테 전가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 그래서 농민 처지가 악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당시 농민들의 이제 상황을 써보면,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고율의 소작료를 갈수록 더 높은 비율로 소작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한 50% 정도 이제 내던 것을 이제 뭐 80%까지. 자, 그리고 여러 공과금, 비료대금 등 지주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소작농들한테 전가가 되었죠. 자,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면은 1920년에 우리 회사령이 폐지가 됐었던 거 기억합니까? 자, 회사령이 폐지가 되면서 이제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회사 설립이.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무분별하게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신고하고 회사를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고 영세한 기업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회사 숫자가 많아져요. 우리나라에 1920년대부터. 자, 회사 숫자가 많아지면 노동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노동자의 숫자는 많아졌으나, 자, 이 노동자들의 처우를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노동에 종사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하나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교과서 187쪽에 한일 노동자 임금 비교해 놓은, 자, 이 표를 보면, 자, 29년, 33년 두 개 있어요. 뭐 29년 것만 볼게요. 빨간 색깔이 일본인이고, 파란색이 한국인입니다. 자, 일본인 남자. 노동 임금을 보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2원 좀 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한국인들의 남자 보면 1원이 채 안 되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본인 여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한국인 남자와 비슷한 수준의 1원이 좀 안 되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또 일본인 여자, 한국인 여자를 보면 또 그 절반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뭐 능력이 없거나 역량이 뒤처지거나 그건 아니, 이건 분명히 민족 차별적 그 성향이라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같은 노동자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격차를 보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일본인들이 한국인들보다 노동 시간이 2배 이상이어서 2배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또 이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하나 같이 더 확인을 해 보면, 자, 조선인, 일본인의 노동 시간을 비교한 표입니다. 자, 한국인 보면 12시간 이상, 초록 색깔이 12시간 이상이죠. 12시간 이상이라는 비율이 59.6%가 60%죠. 10명 중에 6명은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건 12시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4시간인지 5시간인지 그거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굉장히 장시간에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14시간, 5시간 정도라면은 저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말고는 다 이제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일본인들 보면 10명 중에 1명만 12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12시간 이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10%밖에 안 되는데 그런 비율이. 10시간 이내 일하는 사람들도 일본인들이 훨씬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금도 낮고,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거기다가 작업 환경도 열악합니다. 자, 그리고 민족 차별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작업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을 막 구타하고 때리고 왜 때리는 거야 도대체, 맞죠? 이 노동자들을 한국인들만 골라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이제 받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농민들도 그랬고 노동자들도 그랬고. 자, 그렇기 때문에 20년대 들어와서는 이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계급을 해방하고 뭐 이런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농민 노동자들이 지금의 불합리한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드디어 각성을 하고, 지금 이런 불합리한 이러한 이제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이제 쟁의를 일으키는 거죠. 소작쟁이, 노동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년대에 농민운동, 노동운동, 이거 보기 전에 자료 먼저 하나 볼게요. 우리 학습지 뒷장으로 넘겨보면, 두 번째 자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두컴컴한 공장에서 감독의 무서운 감시를 받고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공기를 마시면서 너무 힘들었겠다. 그쵸? 100도에 가까운 공기라고 하면 온몸이 쑤시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는 대개 15, 16세 또는 20세 전후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대부분은 각지의 농촌에서 모집되어 왔어요. 돈 많이 줄게. 가서 뭐 일본에 유학시켜 줄게 하면서 거의 이제 반 속여서 데려온 겁니다. 자, 노동 시간은 매우 길었고 식사는 형편이 없어서 그들의 영양 상태와 건강은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이 여성들의 낯빛은 마치 중병에 걸린 직후의 환자와 같고 몸은 너무나 쇠약해서 졸도하는 일이 계속 픽픽 쓰러집니다. 일하다가 공장 내에는 특별한 규율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그 규율을 어기면 바로 매를 맞는 형편이었다. 여기서 이 규율은 뭐 그다지 뭐 엄청 중요하거나 그런 규율이 아니었겠죠. 뭐 작업장에 뭐 늦으면 뭐 1분이라도 늦으면 때린다. 뭐 그런 규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년 기사잖아. 36년, 40년, 30년대, 40년대는 이렇게 이제 비참한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 우리 나중에 30년대 수업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굉장히 이게 노예인지
노동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비참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년대에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먼저 이 노동운동의 배경 보면 일단 사회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받아서 다양한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합이라는 건. 많은 노동이래. 여기 지금 농민운동이니까 농민조합이라고 씁시다. 농민조합. 농민조합이 만들어졌고, 이 농민조합들이 단결해서 대규모 단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조선 농민총동맹. 1927년에 조직이 됩니다. 자, 이들은 지주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우리 어떤 요구하는지 우리 다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 아까 농민들의 서지가 이랬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무슨 요구를 하겠어요? 소장료를 올려달라? 내려달라? 내려달라. 공과금이나 비료대금 같은 지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소작농들한테 전가시키지 말아라. 내가 안정적으로 소작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소작료를 인하해 줄 것. 자, 그리고 지세나 공과금 등. 그러니까 지세는 땅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이거는 땅 주인이 내는 거예요. 소작농들은 소작료만 내면 돼. 이런 이제 세금이나 여러 가지 뭐 부과되는 비료 대금이나 이런 공과금 이런 것들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건데, 그냥 이제 갑질하면서 이런 것들 소작농들한테 이제 부과시키는 거죠. 이런 지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을 소작농들한테 전가시키는 걸 반대한다. 이런 요구. 그리고 소작권 이전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소작권 이전이라는 건 우리 토지조사 사업 때 소작농들이 가지고 있던 영구 경작권을 박탈당했거든. 기억납니까? 자, 그러고 나서 매년 새로 지주들과 매년 계약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조건으로. 그러면서 점점점 소작농들이 을이 되고 지주가 갑이 됐다라고 설명을 그때 했었는데, 그러니까 매년 계약을 하는 게 너무 불안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올해는 A라는 지주 밑에서 내가 소작을 짓고 있지만 내년에도 내가 과연 이 지주가 나를 고용해 줄지 모르는 거 아니야. 너무 불안해, 매년. 내년 일이 걱정되고 내후년 일이 또 걱정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좀 장기간 동안 소작을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소작권을 이전하지 말아달라. 소작권을 박탈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이제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소작농들의 요구를 봤을 때 이때 20년대에는 이제 이런 농민운동의 요구상, 이때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요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료를 좀 내려주세요. 지세를 우리에게 부과하지 마세요. 우리 소작료 내고 나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뭐 세금도 내라 하고 여러 가지 대금도 우리한테 부과시키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우리 가족이 사려면 또 어떻게 의식주만 해결합니까? 또 뭐 옷도 교육도 우리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뭐 하는 건데, 이거 너무나 우리가 삶을 이어나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매년 소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생존권 요구 투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20년대에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20년대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소작쟁이 중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어요. 23년부터 24년까지 1년 동안 이제 전개가 되는데 사실은 이 소작쟁이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주들과 일본의 경찰들의 그 수용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실패하는데 성공적으로 장기간 투쟁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던 게 이제 암태도에서 있었던 소작쟁이거든. 자, 우리 암태도가 어느 지역에 있냐면 전라도에 있는 섬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진도 보이고 해남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전라도 남도 끝이라고 보면 되고 그 남도에 있는 이제 작은 섬인데 자, 이 섬이 그러니까 섬이지만 그래도 이제 농지가 많고 해서 농사가 그때 그래도 이제 웬만큼 농지가 많았다고 해요. 자, 이 암태도에는 문제철이라고 하는 이제 지주가 있었어요. 대부분이 이 지주의 땅이었고, 그래서 암태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철에 땅을 소자 붙여먹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은 여기만 땅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옆에 자은도에도 땅이 있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고흥이라고 또 땅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지역의 전라도 지역의 땅에 있는 이제 대지주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철이 암태도의 소작인들한테 요구합니다. 소작료를 80%를 낼 것을. 너무 많잖아요. 80%. 80% 소작료 내고 나면 여기다가 아까 뭐도 낸다고 해서 소작료들이 뭐 지세도 내고 여러 공과금까지 부과하면 도대체가 뭐 뭘 먹고 살라는 거지 소작인들은? 뭐 땅에 흙 파먹고 살라는 건가? 자, 해서 이 암태도 소작인들이 소작료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문제철이라는 지주는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태도 소작인들은 우리가 개개인은 나약한 소작인,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한번 단결합시다. 암태도 소작인 회라는 걸 만들어서 소작료를 40%까지 내려줄 것을 요구했어. 자, 지주는 수용하지 않았지 당연히. 자,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태도 소작인 회는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때까지 장기간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무려 1년 넘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년은 이 소작인 회 개별적으로 뭐 이런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고 경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지주도 그렇고 내년에 니만 뭐 소작을 주니 많이 하면서 회유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1년 동안 투쟁의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유지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신문 기사도 내서 전국적으로 여론을 또 반등시키고 시위 농성 전개하고 단식 투쟁도 하고 하면서 쓰러질지언정 내가 이 80% 내고는 내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우리 가족도 굶어 죽으란 말이냐. 계속해서 이제 1년 동안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뭐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 이 암태도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신문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어지니까 접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오고, 뭐 성금을 보내오고, 물품을 보내오고, 남일 같지 않았던 거죠.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에 이게 이제 전라도다 보니까 또 이 전라도가 우리나라 곡창지대잖아. 여기서 1년 동안 계속 소작쟁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크게 이슈가 되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제 이걸 암태도 지역처럼 막 소작쟁이가 많이 일어나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본 경찰이 이제 지주와 이 소작인들 사이를 중재해서 40% 안에 중재합니다. 결국 이 암태도 소작인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킨 거예요. 물론 이 이후로도 좀 법적인 분쟁이 지저분하게 이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성공했어.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 소작쟁이를. 그래서 암태도라는 섬에서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투쟁해서 결국에 40% 인하라고 하는 소작료 인하라고 하는 성과를 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노동운동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자의 계급의식, 민족의식이
점차 점차 높아집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개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돈을 못 받고 노동 시간은 또 왜 이렇게 길냐? 이게 이제 내가 뭐 능력이 없어서 갖고 내가 이라기보다는 내가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지주들이 생산 수단을 독점해 가지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우리 노동자들은 이 자본가들한테 노동력을 수탈당하고 이것은 뭐 체제의 문제다. 뭐 이런 뭐 그런 자각을 한 거죠, 드디어. 자, 그래서 조선 노동 총동맹 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27년에 노동자들은 조선 노동총동맹, 아까 농민들은 같은 시기에 조선 농민총동맹. 그래서 노동자들 자, 어떤 요구를 자본가들에게, 기업가들에게 했는지 보면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아까 이런 상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임금을 올려달라.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작업 환경을 좀 더 개선해달라. 민족 차별적 학대를 하지 말아라. 뭐 특별한 요구를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이런 것들 뭐 임금이나 노동 시간 이런 거 환경 가지고 지금도 시위를 많이 하잖아요. 노동자들이. 자, 그래서 써 보면 자, 임금을 인상해 줄 것. 노동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 비인간적 대우와 작업 환경을 개선해 줄 것. 자, 이런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역시 생존권 투쟁, 그러니까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죠. 임금을 올려주세요. 우리 가족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야. 노동 시간을 단축해줘. 내가 이렇게 장시간 동안 노동하다가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다치거나 산업재해 당하고 공장에서 뭐 사고 당하면은 내 또 목숨이 위협 당할 뭐 일하다가 또 쓰러지고 작업 환경도 그렇고 비인간적 대우. 그러니까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 내가 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싶다. 이런 요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년대 농민운동, 노동운동은 이런 이제 생존권 투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노동쟁이로는 이제 원산 총파업이라는 노동쟁이가 있습니다. 1929년에 있었고 아까 우리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공했지만 원산 총파업은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성공하진 못해요. 4개월 동안 이제 투쟁을 지속하긴 했지만 자, 그래도 이 원산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로 평가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산이라는 지역은 그 지금 현재 남한 땅은 아니고 지도가 어딘지 알겠죠? 자, 여기 북한 지역에는 이제 항구 도시고 교과서 자료를 보면은 여기 교과서 188쪽에 역사 속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산 총파업은 한 석유회사에서 그래서 원산에 있던 라이징 선이라는 이제 석유회사가 영국인 회사인데 그러니까 일본인 감독들이 많았어요. 관리자들이.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에서 비롯돼요. 그 전부터 이제 뭐 임금이라던가 노동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허구한 날 그 이름이 뭐더라? 또 이제 엄청 잘 때리는 일본인 그 사람 이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유독 자꾸 이제 한국인들을 때리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보다 머리 하나가 키가 더 크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때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이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들고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 이제 쌓였던 불만들, 뭐 임금 인상이라던가, 뭐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 이런 요구까지 같이 이제 가해지면서 이제 노동쟁의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감독 파면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한 파업에 회사가 약속을 어기고 탄압을 가하자 원산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돌입했고 일반 사무원까지 가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작이 되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게 또 우리의 민족성 아닙니까? 일제가 경찰과 군대 깡패까지 동원해서 총동원해가지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간부를 검거하고 했으나 원산의 노동자들은 굴하지 않고 항쟁을 계속합니다. 자,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식량을 보내주었고 응원의 목소리가 이제 더해져 왔고 일본의 부도 노동자가 동조 파업도 전개했고 중국이나 소련, 프랑스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도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소련, 러시아에선 사회주의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이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만들어 놓고 전국 각지에 이제 그 지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네트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도 격려 전문을 보내옵니다. 자, 이에 힘입어서 일제 경찰의 철저한 봉쇄와 탄압에 맞서서 투쟁을 4개월간이나 지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이러한 이제 개별적 회유나 협박과 탄압에 더 이상 4개월 이상 이걸 이어나가지는 못합니다. 결국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원산 총파업은 일제강점기 최고의 투쟁 강도를 보여준 최대 규모의 노동쟁이였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일제 경찰력과 일본인 자본가에 맞서서 치열하게 투쟁한 반제국주의 항일 운동이었다. 자,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학습지에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설의 학습지 17쪽에 자, 30년대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거는 이제 20년대 성향이고요. 30년대 보면은 자, 지금 선생님 방에 들어와서 문 닫고 찍고 있는 선풍기를 안 들고 와서 안 들고 지금 대충 하고 나가야지 했는데 지금 너무 덥네요. 자, 30년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변화 배경 먼저 보면 일제가 지주 자본가의 편에서 농민 노동운동 을 탄압합니다. 지주 자본가의 편이야. 일본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만평이 우리 교과서 187쪽에 있는데 아까 읽었던 주제 자료 옆에 보면 조선의 독특한 소작쟁이 해결 방법이라고 해서 소작인과 지주가 다투고 있어.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일본의 경찰은 지주 편이야. 뭐 그냥 거의 폭 안겨 있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불가능하죠. 소작인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일본 경찰이 지주편을 들면서 억압했기 때문에 20년대에 뭐 우리가 이렇게 생존권 지금 뭐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잖아. 최소한의 인간답게 먹고 살 수 있게는 해달라는 요구가 당연히 수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30년대에는 어떻게 이런 요구가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이러한 일제를 다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주장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가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해서 혁명적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결성합니다. 30년대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되어 가는
더 긴밀하게 연대되어가는 과정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신간에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보충이 되어질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이제 192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농민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줬던 이 사회주의가 30년대에 더 긴밀히 연계가 되면서 혁명적 농민조합,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혁명적이라는 것은 더 급진적인, 폭력적인, 비합법적인,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20년대에는 문화 통치잖아요. 실상은 민족 분열이지만 어쨌든 일본은 한국인의 문화를, 관습을 인정해주겠다, 존중해주겠다 뭐 하면서 어쨌든 표면적으로 우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해줬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뭐 시위도 전개되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야. 일본 경찰은 계속 지주 자본가 편이야. 그들과 손잡고 자꾸 노동자, 농민, 우리들을 수탈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일본이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혁명적인, 급진적인, 비합법적인, 자, 이런 이제 투쟁으로 전개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구호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토지를 농민에게, 자, 이런 구호가 나와요. 20년대 이 지금 요구랑 뭐가 다른지 지금 파악이 됩니까? 20년대랑 30년대 지금 이 요구랑 천지 차이죠. 20년대에는 토지를, 지주들이 토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토지를 농민에게라는 건 지주를 타도하자라는 건데, 지금 20년대에는 그런 요구까지는 가지 않았어. 20년대에는 당연히 지주는 그러니까 이 땅은 지주들 소유고, 그 체제를 깬다기보다는 그 틀 안에서 그냥 소작료를 좀 인하해 주세요. 세금을 우리에게 부과하지 마세요. 내가 안정적으로 소작을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였다면, 이제는 그 체제 자체를 개혁하자라는 거죠. 토지를 농민에게 달라. 토지 재분배하자는 거잖아. 지금 이런 수준의 요구는 거의 뭐 새롭게 왕조를 개창할 때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토지를 농민에게. 완전 요구가 180도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 자, 이런 급진적인 구호를 내세운 비합법적이라고 쓴 겁니다. 폭력, 투쟁화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계급 해방을 추구했고,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어 30년대에는 이 반제국주의란 건 제국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거잖아. 제국주의라는 게 뭐예요? 철저한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 농민들을 이제 억압하는 뭐 그런 내용, 철저하게 이제 이러한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한, 자, 그런 노선에 반대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으로 발전했다. 자, 반제국주의 항일 투쟁 성격을 띈 게 30년대 농민 노동운동의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랑 다르다는 거야. 20년대는 좀 더 이제 내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있도록 자 요구하는 투쟁이었다면 30년대에는 도저히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고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가 일본 경찰이 자꾸 지주 자본가 편을 들면서 자꾸 우리를 탄압하니까 이 체제 자체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조금이라도 한 털 끝만치도 나아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농민 노동자들이 좀 더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자 폭력 투쟁화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일본 체제를 부정하는 정치적 투쟁으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 188쪽에 여기 사료톡톡에 보면은 1930년경부터 쟁의 형태가 차츰 전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이미 단순한 경작권 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경작권 확보를 위해 투쟁한 거는 20년대 투쟁이에요. 30년대에는 토지를 농민에게 자 이런 구호가 나왔다는 거야. 자 농민야 강습소등을 개설해서 계급적 교육을 실시했고 농민조합의 조직도 크게 달라져서 청년부, 부인부, 유년부 같은 부문단체를 구체화돼 완전 이제 조직도 되게 체계화된 거죠. 그래서 지주에 대한 투쟁이 정치 투쟁화했다. 30년대에는. 자, 요런 내용. 학습지의 자료 하나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농민들이 이제 드디어 각성했다라는 내용이거든. 자, 우리 농부들은 수백 년 동안 무리한 지주의 횡포 아래서 묵묵히 말할 수 없이 암담한 생활을 해왔다. 수백 년 동안이니까 뭐 사실 이 농부들의 처지는 뭐 조선시대라고 뭐 행복했겠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지주들의 횡포 아래서 뭐 그 이전 고려시대도 마찬가지 암담한 생활을 해왔어. 근데 열심히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고 해가 바뀌었을 우리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고 도대체가 점점 불안정할 뿐이다. 생활의 불안정에 처한 우리는 생활의 위급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우리에게는 아직 피가 있고 힘이 있다. 우리 농부도 사람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노예의 처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소작쟁이 일으킨다라는 거죠. 주장하려고 해. 우리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있을 곳이 없어. 그 삶을 살 수가 없어. 도대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소작료로 다 떼이고 그래서 길가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우리의 팔자고 운수인가? 결코 팔자가 아니고 운수가 아니야. 내가 팔자가 드세서 운이 나빠서 내가 지금 이렇게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있을 곳조차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 무리한 지주의 횡포 때문이다라는 걸 드디어 각성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정당당히 무리한 지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며 우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 합니다. 생활 안정. 우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고 해. 그래서 20년대에 이런 소작쟁이를 일으켰잖아.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일본 경찰이 지주와 작작공에서 단합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뿐이군 하면서 이제 항일투쟁까지 발전하면서 토지를 농민에게 달라. 자, 이런 급진적 요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농민 노동자들의 처우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20년대 30년대 어떻게 이들의 요구가 달라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5분 꽉 채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학교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